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책에 실었던 내용인데 한번 보면 지금 음마아파트가요 2000년도에 2억 천 했거든요. 예, 음마아파트가 2000년도에 2억 천 했어요. 그리고 요게 2009년도에 딱 10년쯤 됐을 때 10억으로 하니까 5배가 뜨게 되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2023년이죠. 2023년에 음마아파트는 지금 20억이 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에 5배, 그 다음 다시 또 13년 걸려서 또 2배 이렇게 오른 거죠. 근데 같은 5배이지만 요거는 8억이 오른 거고 여기서 이제 10억이 오른 거죠. 압구정 현대 33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마 지금 35억에서 한 42억 사이 정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는 2억 7천 하던 게 2000년도에 지금 2009년도에 13억 했다가 지금은 거의 한 40억 가니까 여기서 요까지 또 뭐 한 5배, 그다음에 지금은 뭐 거기서 또 두세 배가 또 더 올랐죠.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내용을 수업을 듣는지, 그다음에 기초적인 것들을 좀 가지고 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영상교육원에 단과교육을 만들었다고 했죠. 단과교육원에 들어오시면 저희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커리큘럼 설명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저희 정의원님들이나 요 입문과정을 결제하신 분들은 입문자 과정 영상교육원 들어오시면은, 그러면은 이 안에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5주만 끝나면 이제 다시 본 수업, 깊이 있는 수업을 할 건데,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여기 안에 초보자분들 요걸 한번 좀 듣고 오셔라. 그래서 지금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말을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쉽게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보다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수업을 이렇게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어떤 게 중요하냐, 99%의 노력, 1%의 영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99%의 사람들이요, 노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제일 처음 만드신 분이 에디슨이거든요. 근데 에디슨이 어떤 뭐 잡지 인터뷰에서 뭐 자기는 실험을 되게 많이 했다, 막 100번 1000번도 더 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근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근데 그 노력이 헛수고였다, 정말 요 하나만 잘했으면 될 거였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를 기자분이 아,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그래서 이런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 근데 에디슨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나는 이 말을 한 이유가 99%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1%의 영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제가 그렇게 의미 없는 노력을 했다고 한 건데, 근데 이제 그 매거진에서는 인생이 99%의 노력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노력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하고 돈을 월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야 그게 능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노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추구하는 바가 99%의 노력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거꾸로라고 봐요. 저는 영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제가 뭐 어느 지역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의 노력에서 얻어지는 것들이고,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게 제 목표니까 제가 드리는 이 수업의 그 1년 동안의 긴 수업의 내용들은 그 지역을 찾는 거가 그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감을 받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이거는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 언젠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당연해요. 이거는 타이밍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지금이 타이밍이다, 뭐 이제는 좀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타이밍이라는 게 상당히 지나 보니까 얘기하는 것들이지 당시에 있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책에 실었던 내용인데 한번 보면 지금 음마아파트가요 2000년도에 2억 천 했거든요. 예, 음마아파트가 2000년도에 2억 천 했어요. 그리고 요게 2009년도에 딱 10년쯤 됐을 때 10억으로 하니까 5배가 뜨게 되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2023년이죠. 2023년에 음아파트는 지금 20억이 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에 5배, 그 다음 다시 또 13년 걸려서 또 2배 이렇게 오른 거죠. 근데 같은 5배이지만 요거는 8억이 오른 거고 여기서 이제 10억이 오른 거죠. 압구정 현대 33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마 지금 35억에서 한 42억 사이 정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는 2억 7천 하던 게 2000년도에 지금 2009년도에 13억 했다가 지금은 거의 한 40억 가니까 여기서 요까지 또 뭐 한 5배, 그다음에 지금은 뭐 거기서 또 두세 배가 또 더 올랐죠. 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은 타이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자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은 과거예요, 과거. 항상 과거예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기 쉽다는 거죠. 내가 재는 거를 남들도 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선택했을 때는 남들도 선택을 하니까 항상 우리는 뒤늦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또 했더니 갑자기 폭락하는 장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예전 자료긴 한데 그래도 의미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려 봤어요. 지금은 2006년에서 2023년까지 다시 또 한 13년이 지났지만 한 10몇 년이 더 지났죠. 지났지만 이제 과거 자료를 보면 78년도를 전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타이밍, 그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죠. 요때가 엄청나게 집값이 급등했던 타이밍이거든요. 유례 없는 급등을.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한 번 더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나 보니까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데, 진보 정권일 때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다음번에 진보를 한번 찍어볼까. 예, 저의 취향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전 보수 쪽도 아니고 진보 쪽도 아니고 저한테 이득이 되는 쪽인데, 지나 보니까 노무현 정권 때랑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 많이 좀 이슈가 됐던 게 노무현 정권 때죠. 요때가 전국 평균율이 한 8%대에서 3%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로 보면 막 되게 높아요. 15%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올랐던, 아까 보여드렸던 2002년도에 음마아파트가 2억 했던 게 2009년도에 10억까지 가는 게, 그게 이제 이 타이밍인 거죠. 이 타임.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데 이때보다도 더 많이 올랐던 타이밍이요. 78년도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거의 135%에서 48%.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가 아까 보여드렸던 2002년부터 2009년까지가 요 8%, 3%, 3%, 요 느낌이 음마아파트 2억이 10억 된 느낌이었는데, 그럼 도대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135%, 이건 뭐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그런 느낌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한데, 저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더 있었죠. 88년도에 한 번 더 있었고, 98년도에 폭락장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 폭락장이 있었고. 그래서 두 번의 폭등, 두 번의 폭락이 재밌게도 팔자 들어가는 연도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2018년도에 또 한 번 또 폭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78년, 88년 폭등, 98년, 2008년 폭락, 그 다음에 2018년 폭등, 이제 2028년이 앞으로 이제 5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급등으로 봐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이 정도쯤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보다 더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때 타이밍을 가만히 보면요. 요때 가격들이 올라갔던 타이밍을 가만히 보면, 경기가 다 이전에 다 좋았던 경기들이거나 아니면 거꾸로 나빴던 경기들에 의해서 돈을 풀었던 타이밍들이에요. 그래서 돈의 유동성이 많아졌던 타이밍이거든요. 아마 오일 쇼크가 와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86년도부터 88년도까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하면 돈을 많이 풀었다든가, 그런 것들인데, 아마도 지금 풀려있는 돈의 양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제가 본 가계부채 증가보다도 예금량 증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금량 증가 속도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아마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타이밍이 오면, 그래서 2028년을 저는 좀 세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서 내년 2024년도부터는 좀 뭔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 쪽으로요. 네, 보고 있고요. 이제 본 수업으로 이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여기에 같은 파일 하나 더 올려드렸는데, 그 파일이 뭐냐면 요건데요. 이게 지금 이 현장은 제가 이제 투자하고 싶어서 분석하는 현장은 아니고요. 이 현장은 그 지역 주민이 좀 추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들어갔던 현장이고요. 그래서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시행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투자자 관점이 아니고 시행자 관점에 접근해 보면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1년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제 목표는 저한테 공부하셨던 분들이 사고 없이 중개하고 사고 없이 물건 사고도 중요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현장을 직접 발굴해서 직접 추진하시고, 거기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같이 추진하고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 보고서 양식을 각자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좀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려울 텐데, 이런 것들 다 만드시는 거죠. 어려우실 텐데, 근데 그래도 지금부터 한 발 한 발 해 나가면,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해 나가면 이제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해서, 그 현장에 어떤 그걸 주의점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건 뭐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다음에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 설계안도 뽑아보고. 설계는 요즘에 많은 사이트들이 있죠. 그 랜드북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닥터빌드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우리가 투자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렴한 비용이니까 그런 돈들을 좀 써서, 아니면 뭐 저랑 같이 한다고 하시면 제가 이제 제 아이디로 검토해 볼 수도 있겠죠. 검토하면은 이제 이런 전체적인 연면적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공사비나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그냥 뭐 퍼센트별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 이주비가 나가면 그 이주비도 사실 공사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주비는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시공사에 지급 보증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 정도 이자를 부담해야 될지,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이런 비용들을 쭉 뽑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뽑히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개요가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저와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해보시는 걸 저는 꿈꾸는 거죠. 이렇게 다 하게 되면 계략적으로 설계를 뽑아보면, 이게 설계는 가속의 수준이에요. 막 몇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작게는 몇십만 원, 뭐 비싸게는 한 1, 200만 원 정도 선에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개인이 하기에는 좀 비싼 돈이긴 하죠. 그렇지만 뭐 현장에서 직접 다 이거 추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중개업 하셔서 좋은 물건을 좀 가려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뭐 그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을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토지 면적 대비 용적률, 지금 현재 법정 용적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건립 가구수, 이 현장 되게 작아요. 작은데 물건도 비싸지가 않고, 그리고 현장도 작아서 동률도 뭐 바로 시작하면 바로 동률 나오겠더라고요. 조합원 숫자도 되게 작았어요. 40몇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테지만 비례율이란 공식을 통해서 사업성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조합원들의 권리 가액을 뽑고, 그 다음에 분양 수익을 뽑고, 분양 수익을 뽑으려면 이제 권리 가구수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 비용, 분양을 하기까지의 비용을 뽑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조합해서 해본다는 거죠. 이제 매출을 몇 프로 잡았을 때 비율이 몇 프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매출을 좀 약간 올려보기도 하고,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보기도 하고, 일반 분양가를 높여보기도 하고, 일반 분양가를 낮춰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궤도에 넘어가면은 이제 다 그런 걸 외주해 주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지출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조합원들 한 명 한 명한테 얼마를 부담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시행자 입장, 그러니까 이거를 도와주는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얼마의 PM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지, 얼마의 시행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뽑는 거죠. 뽑으면, 그러면 이제 이 사업성, 이제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이제 허걱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막상 이제 물론 시간 좀 걸리겠지만 이제 요거 하나하나 이제 뭐 어떤 비용이 있든, 토지 매입비는 이제 조합원들 감정평가 금액이고요. 공사비는 이제 취득세, 제세 공과금, 뭐 토지비에 대해서 명도할 때 명도 비용, 그다음에 그 명도에 따른 또 세금, 각종 세금, 그다음에 뭐 말고도 지주작업 통해서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공사비는 뭐 직접 공사비도 있고, 이제 뭐 각종 인입비, 조합 내 공사 말고 이제 각종 붙어야 될 것들,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것도 붙여야 되면 이제 각 관청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붙이는 비용들, 그다음에 뭐 예수품도 놓기도 하고, 이건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이 정도 면적이면 예수품을 얼마까지를 해라, 뭐 상가수 분담금, 이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철거 비용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뭐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면은 뭐 얼마, 설계비, 이런 건 다 면적당으로 하는 거니까 업계 룰이라는 게 있죠. 물론 뭐 아주 비싼 데 쓰면 비싸기도 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뽑고요. 감리비, 그다음에 이제 판매에 따른 뭐 그 각종 비용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부대 비용이 들어가죠. 이제 보존 느낌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세금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쭉 뽑으면, 요게 지금 요 엑셀은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요 엑셀은 그냥 뭐 한 경기씩 넣어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의 수익금을 가져가는지, 또는 조합원들은 또 얼마의 또 이익금을 주는지, 이제 이런 거 뽑혀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시행자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조합원들은, 그러면 조합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요 각각의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그 다음에 나중에 비례율 몇 프로를 곱했을 때 분양기준가액이 얼마, 그래서 아파트 받았을 때 청산금이 얼마, 그러면 이제 시트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현장에서 요 물건을 거래한다, 그러면은
이물권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추가 부담이 100% 맞진 않겠죠. 나중에 또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정도의 추가 부담금을 내면 되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동의서 걷는 작업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걸 들고 동의서를 걷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주변의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야겠죠. 실거래가 분석해서 적정한 분양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인근 지역의 아파트나 빌라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 요 블록 같은 경우는 90 몇 세대밖에 안 지는 조그만 블록이니까 뭐 주택법 적용을 받지도 않죠. 왜냐면 받네요, 이거는. 조합원이 40명밖에 안 되니까. 30세대 분양 물량이 30세대 미만이면 또 그 적용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주변의 가격들 너무 작은 단지니까 한 동짜리밖에 안 되니까 이제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을 비교를 해서 분양가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현장마다 좀 약간씩 들쑥날쑥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새 아파트니까, 그래서 인근 지역의 분양 거래가보다 위치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더 잡는 경우도 있고요. 거꾸로 이제 뭐 위치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낮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한 90%에서 95%. 그래서 주변 시거래가 잡으면은 이제 이 물건을 사도 된다, 팔아도 된다 이런 게 잡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사업마다 노후도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가로채 정비 사업으로 하나 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회원 중에서 한 분이 이 지역을 한번 추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서구청 가가지고 연번 올렸잖아요. 동의서 걷겠다는 거를 연번 신청한다라고 하거든요. 연번 신청한다는 말이 뭐냐면 동의서를 거둘 때 그 동의서 용지를 내가 그냥 프린트해서 자 동의해 주세요 그렇게 안 돼요. 동의서 용지를 프린트를 다 해가서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는 거기다 다 연번을 매겨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그럼 구청 도장이 찍힌 그 종이에다가만 동의서를 거둬야 되거든요. 이걸 연번 신청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번 신청할 때 지금 이 자료가 들어가는 거죠. 이 자료 당신 구청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연번 신청할 때 그럼 조합원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얼마의 공사비가 들었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서 당신 얼마 낸다라고 계략적으로 어떻게 브리핑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져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는 그러면 이 지역이 노후도가 얼마큼 됩니까? 그럼 노후도가 몇 분의 몇 이상 돼야지 개발할 수가 있는 건데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도가 된 거죠. 그래서 노후도 확인을 하기 위한 노후도는 동수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9동인데 지금 7동이 지금 노후도가 됐으니까 78%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은 그 세대별이 아니고 이제 각 동별로 노후도 요건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춰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막 세대별로 하기도 하다가 막 이랬다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냥 동별로만 가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막 4동이다. 재개발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세대수가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노도가 됐는데 세대수가 적은 숫자 같은데 노도가 안 됐다 그러면 동수 따지니까 그런 의미가 없고 그냥 동수에서 노도가 안 된 동이 많으면 이제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요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 명부를 다 구청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요 숫자만큼에서 요 숫자가 만약에 100명이면 한 조합 구청에서는 한 110장, 한 120장 정도 이렇게 좀 더 왜냐면 또 분실되거나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 도장을 한 100장 좀 넘게 찍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찍어줄 때 뒷장에 첨부하게 되는 게 요 사업성 계획표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너무 러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 다 바뀌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구청에서는 요구를 해요. 요 자료를 가져가면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검토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공문이죠, 공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한테 동의서를 걷겠습니다. 거둘 때에 뒷장의 내용에는 이제 이런 게 들어갑니다. 계략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도장 찍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올리면은 재개발, 신통이나 모아나 이런 신통은 모아는 다르고 신통이나 이제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해당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뭐 노후도는 되는데 여기를 해주면은 주변에 뭐 집값이 지금 갑자기 폭등을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량적 인가상이고요. 근데 이제 무아타운을 하고 있는 가로채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법에 의한 사업은 재량적 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기속행위란 뭐냐면 해당 관청이 어떤 판단을 할 때 본인들의 재량껏 판단을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요건만 맞으면은 이제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얼마 전에 저희 회원 중에서 한 분이 올리셨다고 했죠. 그 서구청의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이 아니고 뭐죠? 소규모 재개발을 올렸는데 근데 거기는 지금 한번 보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보종은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반류할 수는 없어요. 보종 떨어뜨리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맞춰서 들어가면 이제 재량적 인가가 아닌 그냥 당위적 인가로 이제 승인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추진하는 사람은 동의서를 걷게 되는 건데요. 동의서를 걷게 되는 거지만 이런 작업은 동의서를 걷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 투자자분들 또는 중개사 분들도 하시는 게 좋다. 적어도 이런 사업 분석 자료는 조금 어렵지만 이게 지금 돈이 막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중개사님들 또는 추진하려는 사람들도 해야 되지만 일반인도 해야 된다. 근데 일반인이 할 때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분석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분한테 물건을 중개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뭐 나를 믿어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믿지 말라고 그랬죠. 누굴 믿고 안 믿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데이터까지 뽑아낼 수 없다면 그냥 옆에 사례를 보면 옆에 사례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한남 3구역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한남 1구역은 아직 자료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한남 3구역은 자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만들어서 많이 진행됐으니까. 한남 3구역은 일반 분양가가 얼마였고 조합원 세대수가 몇 세대였고 용적률이 몇 프로였다. 그러면 그대로 그거를 한남 1구역에 대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면적만 줄이면 여기가 몇 세대였으니까 여기 이렇게 면적을 줄이면 몇 세대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공사비는 여기는 얼마였으니까 여기는 얼마 나오겠구나. 이렇게. 근데 그건 너무 러프하긴 하지만 그 정도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동일 지역들 그래도 뭐 한남 3, 한남 1이 좀 얼추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더 3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얼추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면적만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진짜 막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엑셀표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분석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경기가 좀 떨어지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그거는 대중의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또 신의 영역일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올바른 투자의 방법을 선택하자는 건데 근데 그거는 뭐 미신을 선택하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데이터를 뽑는 방법. 하지만 데이터를 뽑았다고 해도 100%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이 접근해 볼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이 정답에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 분석을 하는 방법을 결과론적으로는 저거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저거를 만들기 위한 논리적인 구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영상은 정혜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처음 들어오셨거나 지금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찍는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지역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논리적 근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분석법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어디 사면 또 오른데 막 이런 유튜브에서 누가 뭐 어느 지역 찍어줬대 뭐 이런 것들이고 전문 투자자 분석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엑셀을 꺼내서 숫자를 거기다 넣고 숫자의 변화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내가 원가를 계산하려면 내가 직접 시행자 입장이 돼서 하는 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고 어느 정도의 저번에 분담이 될 것인지 이거를 분석하면 해본다는 취지라는 거죠. 현장에 가면 이제 평당가 계산법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재개발에서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논을 사거나 밭을 사서 거기다가 벼를 심거나 보리를 심는다면 평당 싼 걸 사서 면적을 크게 키운 다음에 거기다가 많은 것들을 심어야겠죠. 그때 수확량이 더 높은 품종을 심거나 뭐 이건 내 능력치가 되는 거고요. 그럼 땅이 어찌됐건 간에 넓으면 넓을수록 수확량이 커지니까 내가 이거를 벼를 심거나 보리를 심는다면 면적이 크면 클수록 평당가가 싸면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좋지만 재개발은 그렇지 않아요. 재건축은요 평당가 싼 게 개념이 아니고 평당가가 아니고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 나중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 중간에 분담할 돈이 얼마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권리를 내가 선택을 하고 나중에 그 권리가 미래에서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변수와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논밭이라면 이건 현재가치 분석법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현재가치 분석법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미래가치 분석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당 1,000만 원, 평당 3천만 원이 비싼 게 아니고 위에 몇 층을 지어질 수 있느냐 이게 용적률 부분이죠. 그래서 용적률에 따라서 비용을 뽑는 거고 공사 규모를 뽑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3.3제곱미터 한 평당 1,000만 원 땅은 5층밖에 못 짓는다면 이거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100층 지을 수 있는 이 땅이 용적률은 높은데 지어봤자 분양이 안 되는 곳이라면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어느 지역의 물건이 가격이 평당 싸다, 평당 비싸다. 그게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게 절대적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석할 게 아니고 그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적률이 같다면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그때는 조합원의 숫자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합원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해관계자가 더 커지고 동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담하는 분담 금액도 더 커져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용적률의 규모를 보는 거라면 두 번째는 그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조합원의 숫자가 몇 명이지. 그래서 조합원의 숫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토지 면적과 용적률. 용적률은 이제 용도 지역 가지고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용적률이 실제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용적률이 200%라면 근데 재개발은 기부 체납이라는 걸 해요. 기부 체납하면 뺏겨요. 그래서 지금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도 뭐 층수를 높여 줄 테니까 기부 체납을 많이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뺏기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용적률도 같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왜냐면 용적률에 계산하는 바닥 면적이 같이 작아지니까 용적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0평이었다면 2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10평을 기부 체납하는 순간 90평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90평이 200% 되니까 180제곱미터 180평으로 전체 용적률보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용적률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요거를 인센티브 기여율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거든요. 근데 그 용적률 높여주는 숫자가 뭐 200%면 뭐 220% 이렇게 높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 숫자가 또 별 의미가 없는 게 20%라는 숫자가 2918, 18평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198평이죠. 옛날에 기부 체납하기 전보다도 더 줄어든 거죠. 그래서 더 높여주거든요, 보통. 그래서 어떤 조합에서는 내가 용적률이 원래 여기가 용적률이 250%인데 우리가 270%까지 올렸어. 그러니까 나한테 포상금 줘. 뭐 이런 조합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기부 체납 비율로 빠지는 숫자와 빠진 숫자에서 내 용적률이 그만큼 더 챙겨 먹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같이 계산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같이 계산해 보면 어떤 조합은 오히려 못 찾아 먹은 조합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조합은 협상을 잘하거나 설계를 잘해서 또는 각종 인센티브 기여율을 높여서 더 찾아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훈련을 우선 이 표 한 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론 요게 이제 사업 시에 인가가 났거나 관리처분 단계가 되면 다 나와요. 심지어는 뭐 조합설 인가나 그 이전에 구역 지역만 돼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현장들,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아주 초기 현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초기에 나오는 현장들은 그러면은 어떤 업체가 붙어서 그걸 해주길 기다릴 것이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서비스의 재개발 연구에 올리긴 했거든요. 뭐 수업의 목적이 아니신 분도 있잖아요. 나는 어느 지역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인지 아닌지. 그러면 적어도 저 같은 사람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비용을 들여서 또는 비용을 들였으니까 비용을 받아야겠죠. 비용을 들여서 이걸 분석을 한 다음에 이 현장은 사업성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 재개발 연구의 사이트가 잘 된다면 제 목표는 저희 사이트 안에 저 같은 이런 에이전트들이 몇백 명 늘어나서 각자의 논리 구조로 각자의 능력으로 각 지역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표를 만들어서 그 보고서를 팔 수 있는 그런 보고서 거래 장터를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5억 있는데 나는 그냥 서울이면 좋겠고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싶다.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나한테 좀 좋은 물건을 권유해 달라 이렇게라고 올리면 그러면 많은 에이전트 분들이 이 현장, 이 현장, 이 현장, 이 현장이 있는데 이 물건은 왜 좋고 이 물건은 왜 나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올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래 장터를 제가 만든 게 제 꿈인데 그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요거라는 거죠. 대상지를 뽑아내고 대상지의 노후도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건축 계획을 뽑아내는 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현장이에요. 이렇게 딱 두 동 나오더라고요. 그 현장 아닌가? 맞나? 그럼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뽑았을 때, 네, 뭐 이거를 또 저 같은 경우는 시행자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또 수수료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수수료 얼마 나오는지, 뭐 이제 이런 것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 개요를 뽑아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개요 뽑아서 이건 이제 청주 현장인데 청주에 우리가 사놓고 아직 추진을 하지 않은 현장인데요. 여기도 추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행자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고
조합원들은 얼마를 가져갈 수 있고 이제 이런 사업계획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앞부분을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얼마 정도를 뽑게 되면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추정하게 되면 요 갭을 알 수가 있는데 요 갭 가지고 내가 나중에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지역을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남 3, 한남 2, 한남 1, 뭐 신통기획 뭐 이렇게 뭐 좀 어느 정도 네이밍이 돼 있어서 가격이 급등한 데 말고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또는 내가 추진하고 싶어서 이 현장은 내가 잘만 추진을 하면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겠다. 근데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이게 재개발 지역인지도 몰라. 심지어 주민들도 몰라.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여기 재개발되는 얘기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뭐 이렇게 그분들마저도 좀 한탄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기는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좀 블럭이 작아서 사업성은 좀 떨어지지만 뭐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B급 정도 되겠다. 뭐 이런 현장이 있다. 그런데 가격이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큼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떻게 추정해 보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계산식을 다 뽑아서 봤더니 일반 분양가가 얼마 정도 잡힐 것 같다. 한 4억에서 좀 빠질 것 같다. 일반 분양가가. 뭐 24평 기준 했을 때. 이건 제가 안양의 모 현장을 가지고 한 건데요. 그러면 그 현장 같은 경우에 어떤 모 지역이 얼마의 분양을 뭐 푸르지오에서 했는데 푸르지오에서 했더니 피가 뭐 한 5천 붙었다고 하더라. 근데 이 현장은 그 옆에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위치가 좀 더 좋기도 하고 그런데 단지가 좀 작으니까 피가 한 3천만 원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일반 분양가 요돈 잡았을 때 4억 2천 정도까지는 나중에 좀 거래가 되겠구나. 입주될 때 또는 분양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요거를 마지노선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의 분담금이 있겠죠. 조합원의 분담금을 앞부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복잡한 공식에 나중에 한번 하게 될 거지만 그래서 이제 분담금을 낸다고 하면 그럼 그 분담금 부분 빼고 나머지 추정 감정가 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물건이 얼마 정도 감정가 나올지. 근데 현장을 딱 가봤더니요. 공시가가 4,200인데 이 물건이 1억 2천에 나왔더라고요. 1억 2천에. 그러면 첫 번째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사이의 요 금액은 그래도 조합원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 1억 2,800짜리 물건은 조합원 분양가로만 분양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그러면 적어도 1억 7,400까지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억 7,400까지는. 왜냐? 내가 매입한 금액은 1억 2,800인데 조합 분양가 일반 분양가 차가 7,800이니까 그거 정도는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가 감정가를 추산해 봤더니 감정평가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감정평가사가 하는 그 방식대로 계산해 봤더니 감정가가 한 1억 7,400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또 요것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내가 산 금액보다 감정가가 낮다면 감정가만큼 먹을 수 있고요. 조합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 차이점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일반 분양가에서 피 붙은 거를 먼저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팔고 나와도 될 수 있겠다. 그러면 1억 2,800이면 싸네, 사야겠다. 이런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어떤 지역에 가면 갑자기 난데없이 투룸이 2억 하던 게 갑자기 막 7억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어떤 계산법으로 간 것이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 한번 해봤더니 그 현장은 그냥 인근 지역 아파트 사는 게 더 싸더라고요. 근데 왜 그 물건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있는 지금 막 분양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를 사는 게 위치도 더 좋아. 그게 더 싼데 왜 그거를 막 투룸을 7억까지 주고 사는지. 그 사람은 계산을 못 한 거죠. 왜 이 물건이 얼마까지 올라가는 게 마지노선진을 계산을 못 한 거죠. 이거를 계산을 해 놓으면 그러면 내가 매입했을 때에 얼마 정도는 어느 단계에서 먹을 수 있고 얼마 정도가 어느 단계에서 또 추가로 올라가고 그러면 난 이 정도에서 그냥 1억 2,800에 샀으면 뭐 한 1억 5천이면 이것저것 한 1,000만 원 먹었네. 뭐 난 이 정도면 됐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그래도 뭐 한 5천만 원 먹어야겠어. 난 1억까지 먹어야 되는데 좀 더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가 뭐 한 1억 2천 정도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가 한 1억에서 1억 2천 사이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실제 에코티는 한 2, 3천, 1, 2천 밖에 안 됐던 물건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넣어놓고 1억 벌면 10배 버는 거잖아요. 물론 또 그 반대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엔 또 막 그 종부세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세금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들만 잘 계산할 줄 안다면은 요런 추가 수익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런 어느 정도 예상한 거를 알고 나면 그러면 그 지역의 물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얼마의 감정가가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가가 얼마인지를 알면,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안양의 모 현장인데, 물건을 제가 쭉 봤더니 한 100, 150개 물건 중에서 한 10개 정도 물건이 나왔는데 이 정도 물건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 물건이, 이 물건 같은 경우 1억 천에 사서 전세를 제가 한 1억 정도 좀 놨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만 옛날에.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갭 투자죠. 근데 저는 갭 투자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여기를 추진하려고 한 거죠. 이 정도 물건이 나오면, 그러면 첫 번째, 아까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이 물건이 얼마의 감정가가 나올 수 있겠구나. 100% 확실하지 않지만,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하니,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죠. 감정평가의 원론을 배우겠다는 뜻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어떤 눈으로 감정평가의 방법을 찾는지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 금액이 이렇게 나오니, 그러면 그런 계산식을 쭉 동일하게 대입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면, 그러면 이 물건은 감정가보다도 내가 사는 가격이 한 400 싸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천 싸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내가 샀다가 뭐 재개발 추진된다는 얘기만 나와도 감정가 정도까지만 가도 한 5천 먹겠구나. 요 물건 같은 경우는 한 1,400 싸네. 이제 이런 계산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난 이 물건 가지고 내가 1억 천 주고 샀으면 얼마의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거지? 나중에 분담금을 예산했더니 1억 6,100을 넣어내면 24평 가는 거니까, 그러면 합계 금액 2억 7,400에 내가 아파트 24평을 갖게 되는 거네. 그런데 그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분양이 한 4억 정도 한다고 하니, 나는 그러면 일반 분양 시점에서는 한 1억 3천 정도를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계산을 적어도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 물건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개사님들은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저 믿고 사세요. 그냥 이 물건 무조건 좋습니다. 저 부동산 10년 해봤더니요. 그냥 뭐, 저한테 사는 사람 다 돈 벌었어요. 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 물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내가 이걸 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개사님들 설명을 해도 내가 못 알아들으면 그 말이잖아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은 쉼 없이 쭉 가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쉬고 싶으신 분들은 중간에 뭐 제가 뭐 쉬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니까 중간에 쉬세요.